한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양반가의 교수였던 아 씨는 이제 천한 노비가 되어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녀가 끌려온 곳은 다름 아닌 정혼자의 집이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야담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복을 보내드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육조거리 인근 기와집들이 늘어선 곳에 두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은 이조정랑 김도훈의 집이었고 다른 한 집은 호조참의 이상헌의 집이었지요.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서당에서 책을 나누어 읽던 중마고우였습니다.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봄날 저녁, 김도훈의 사랑채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네 아들 윤희가 벌써 16이라 했나. 참으로 준수하고 총명한 도련님이더군. 김도훈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허허, 자네 딸 서화야말로 재색을 겸비했다 들었네. 시 한 수 짓는 솜씨가 남부럽지 않다지 않은가. 이상헌이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칭찬이 담겨 있었지요. 두 사람은 잠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혼인을 맺는 것이.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의 손을 꽉 맞잡았지요. 이제 우리는 사돈이 되는 것이네. 자식들이 우리보다 더 깊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야. 달빛이 사랑채 마루를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두 집안의 우애는 혼인 약조로 더욱 단단히 다져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자식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밤이 깊도록 술잔을 나누었지요. 두 집안의 약조가 있은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이상헌은 김도훈의 가족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서화는 어머니를 따라 안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15살의 서화는 버드립 같은 눈썹과 달빛 같이 맑은 피부를 지닌 아씨였지요. 비단 저고리 뒤로 따아 내린 머리카락이 봄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때 사랑채에서 건너오던 윤의 시선이 마루에 앉은 서화와 마주쳤습니다. 윤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요. 햇살 아래 앉은 서화의 모습이 마치 그림 속 선녀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서화 역시 도포 자락을 단정히 여민 채 서 있는 윤의 모습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떨림을 느꼈지요.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얽히자 서화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볼이 복숭아꽃처럼 붉게 물들었지요. 며칠 뒤 윤은 용기를 내어 서화에게 시 한 구절을 적은 쪽지를 보냈습니다. 달 아래 꽃 앞에 미인이 있구나. 서화는 쪽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적었습니다. 군자의 풍모는 우러러 볼만하구나. 답장을 받은 윤은 쪽지를 펼쳐 들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시 한 구절씩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향한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글로 쓴 연서는 아니었으나 시 구절 하나하나에 담긴 그들의 마음은 어떤 사랑의 편지보다 깊고 진했습니다. 하지만 봄날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김도훈의 집 대문이 요란하게 두들겨졌습니다. 이조정랑 김도훈, 영모를 꾀한 죄로 체포한다. 의금부 나장들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지요. 김도훈은 황급히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영모를 꾀한 적이 없습니다. 김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장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내 놈이 인사를 농단하여 사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역적들과 내통했다는 증거가 있다. 역적의 가족도 모두 잡아들여라. 나장의 손에는 이미 포승줄이 들려 있었고 다른 나장들은 안채로 들이닥쳤습니다. 안채에서 자고 있던 서화와 어머니가 소란한 소리에 황급히 밖으로 나오자 나장들의 거친 손이 두 사람을 붙잡았지요. 놓으시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나장들의 힘은 거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끌려갔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지요. 역적의 가족도 모두 연좌제로 다스린다. 어서 끌고 가거라. 나장들은 김도훈에게 포승줄을 채웠고 서화와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서화야, 서방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서화가 울부짖었으나 나장들은 세 사람을 포승줄로 묶어 끌고 갔습니다. 세 사람은 일금부 옥에 갇혔습니다. 어두컴컴한 옥 안에는 쥐들이 돌아다녔고 썩은 집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서화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지요. 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화의 어머니는 차가운 돌바닥에 누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역적의 가족이 된 충격과 옥의 혹독한 추위, 그리고 남편과 딸에 대한 걱정이 그녀의 몸을 무너뜨렸지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서화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서화야, 우리, 서화야. 어머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부르다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눈 뜨세요. 어머니. 서화의 비명이 옥 안을 울렸으나 어머니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서화는 어머니의 시신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옥문이 열렸습니다. 역적의 딸인 서화는 관비로 배치된다. 나장이 서화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끌려 나온 서화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발걸음은 비틀거렸지요. 바로 그때 뒤늦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윤이 의금부로 달려왔습니다. 서화, 서화 어디 있소? 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그의 도포 자락이 바람에 나부꼈고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관비들을 실은 수레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두 주먹이 땅바닥을 내리쳤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흘러내렸지요. 서화,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소. 윤의 목소리는 비통함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윤은 서화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관할을 찾아다니고 관비들이 배치되는 곳곳을 수소문했지요. 하지만 서화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윤이 서화를 찾아 헤매던 그 무렵 이상헌은 사랑채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친구 김도훈이 역적으로 몰려 유배를 간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의 딸 서화가 관비로 끌려가 고초를 겪고 있다는 소식은 차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중마고우의 딸이 관비로 끌려가다니. 이상헌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서화만큼은 관비의 혹독한 삶에서 구해내야겠다고 말입니다. 이상헌은 은밀히 관아의 실력자들에게 손을 썼습니다. 정삼품 당상관의 권세와 은자를 이용하여
서화를 자신의 집 노비로 사들이는 절차를 밟았지요. 며칠 뒤 서화는 이상헌의 집으로 넘어왔습니다. 관비로서 혹독한 노역을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이상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상헌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윤과 서화가 서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혼인을 약속한 두 사람이 주인과 노비의 관계로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지를 말입니다. 사흘 뒤 아침 윤이 서화를 찾아 며칠을 헤매다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도포는 먼지투성이었고 눈 아래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윤이 사랑채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이 낯이 껐지요. 저 사람은 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요.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순간 윤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서화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서화가 자신의 집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던 것이지요. 서화. 윤의 입에서 간신히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요. 서화는 윤을 보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빗자루를 더욱 꽉 쥐었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요. 고운 비단 저고리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은 그녀의 손에는 이미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소인, 도련님께 인사드립니다. 서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그 모습에 윤의 심장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향한 마음을 키우던 그녀가 이제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복사꽃 아래서 미소 짓던 아씨가 이제는 노비가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윤은 다가가려 했으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고 목구멍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서화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지만 그녀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요. 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윤은 서화를 찾아 후원으로 갔습니다. 달빛 아래 서화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담근 그녀의 손은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지요. 서화 아씨, 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났지요. 서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달빛 아래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씨라 부르지 마십시오. 서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당신은 나의. 윤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서화는 뒤로 물러섰지요. 소인은 이제 천한 몸일 뿐입니다. 도련님. 서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아니요, 당신은 여전히 김도훈 어른의 딸이고 나의 정혼녀요. 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고 눈에는 핏발이 섰지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서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흘러나왔습니다. 소인은 도련님과는 다른 세상 사람입니다.
선을 지켜야 합니다. 서화는 빨래 광주리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고 발걸음이 비틀거렸지요. 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서화는 부엌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했지요.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오가며 뜨거운 불 앞에서 밥을 짓고 무쇠솥을 닦았습니다. 시 한 수 짓던 고운 손은 이제 거칠어져 손가락 곳곳에는 베인 상처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요.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다른 노비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것 봐라. 양반집 아씨였다고 하더니 일을 영 못하는구나. 도련님의 정혼자였다지. 그러면 뭐하나 우리 같은 종이 되었는데. 부엌대기 여종들이 서화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밤이 되면 서화는 여종들이 자는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고 찬바람이 벽 틈새로 스며들었지요. 서화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서화는 그것이 누구의 발소리인지 알 수 있었지요. 윤이었습니다. 윤은 밤마다 서화의 방 창가로 와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지요. 그저 그곳에 서서 서화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서화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발소리가 그녀에게는 위로이자 동시에 고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이상원의 사랑채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간원 사간 민치운의 집에서 보낸 중매인이었지요. 호조참의 어른, 저희 대감께서 영애를 귀댁 도련님과 혼인시키고 싶다는 뜻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중매인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 윤이 서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치우는 사간원의 고관이었고 그의 제안을 함부로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서화는 이제 역적의 딸이었으니까요. 허허, 좋은 말씀이요. 아이들이 인연이 닿는다면야. 이상원은 애매한 대답으로 자리를 모면했습니다. 중매인이 돌아간 뒤 이상원은 윤을 불렀습니다. 윤아, 민사간댁에서 혼담을 넣어왔다. 아버님, 소자는 윤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주먹은 떨리고 있었지요. 내 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서화는 이제 신분이 다르지 않느냐. 이상원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소자는 고개를 떨군 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뒤 집안에는 혼례 준비를 위한 분주함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님은 여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곧 도련님의 혼례가 있을 것이니 모두 정신 차리고 준비하여라. 마님의 말에 여종들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서화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서화야, 너는 손님 접대와 차 준비를 하거라. 예, 마님. 서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서화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지요. 서화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련님의 혼례를 내가 돕는다니.
그녀의 울음소리는 작은 방 안에만 맴돌았습니다. 혼담이 오간 지 며칠 뒤였습니다. 민치훈의 딸 채령이 이상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화려한 가마가 멈춰 섰고 그 안에서 채령이 내렸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를 입고 얼굴에는 분을 곱게 바른 아씨였지요. 치마 허리춤에는 값비싼 놀이개가 달려 있었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마님이 직접 나와 채령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았구나. 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혼례를 앞두고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채령은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요. 그날 이후 채령은 인사를 핑계로 자주 이상헌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채령은 안채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안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혼수 준비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채령의 눈은 언제나 주변을 살피며 윤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요. 가끔 윤과 마주쳤지만 윤은 짧게 인사만 할 뿐 차갑게 지나쳤습니다. 채령은 그런 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썹을 찌푸렸지요. 한편 서화는 채령이 올 때마다 차와 과일을 준비하고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채령은 찻잔을 받아들며 서화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서화의 걸음걸이는 단정했고 찻상을 놓는 손놀림도 우아했지요. 천한 여종치고는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채령은 후원을 거닐다가 사랑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이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책을 펼쳐 놓았지만 그의 시선은 마당 한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채령이 윤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마당 우물가에서 서화가 물을 깃고 있었지요. 윤의 눈빛은 서화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화가 무거운 물동이를 들어 올리자 윤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뻗어졌다가 다시 내려왔지요. 그 광경을 목격한 채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채령은 마음이 불편해져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 쪽에서 여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화 언니 참 불쌍하지 않니? 그러게 말이야. 원래는 우리 도련님과 혼인을 약조했던 양반대가 씨였는데 채령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혼인 약조. 그 말이 채령의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채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턱 끝에 힘이 들어갔지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윤의 차가운 태도, 서화를 향한 그 애절한 눈빛, 모든 것이 설명되었지요. 채령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밤 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그는 자신의 방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안에 은자 몇 냥을 넣고 작은 쪽지를 함께 넣었지요. 쪽지에는 시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깊고 깊은 산속 푸른 소나무 아래에서도 변치 않으리. 윤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이 트기 전 서화의 방문 앞에 주머니를 살짝 밀어넣고 돌아왔지요. 아침이 되었을 때 서화가 그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펼쳐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서화는 주머니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서화는 주머니를 치마 허리춤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지요. 그날 오후 채령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례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였지요. 안채에서 마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화가 찻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채령은 찻잔을 들어 올리다
실수인 척 서화가 있는 쪽으로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서화의 손등에 쏟아졌지요. 아! 뜨거운 물이 손등을 적시자 깜짝 놀란 서화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서화의 치마에 달려있던 작은 비단 주머니가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채령의 시선이 그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저것은 무엇이냐? 채령이 재빨리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씨, 그것은... 서화가 황급히 손을 뻗었지만 채령은 이미 주머니를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비단에 정교한 수가 놓인 주머니 안에는 은자와 쪽지가 들어있었지요. 쪽지를 펼쳐본 채령이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 채령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화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한 여종이 어찌 이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어디서 훔쳤느냐? 채령의 목소리가 안채에 울렸습니다. 아닙니다. 아씨. 서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채령이 마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여종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 주머니를 보십시오. 천한 여종이 이런 물건을 가질 리 없지 않습니까? 마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화야, 이것은 어디서 난 것이냐? 마님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서화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지요. 윤이 준 것이라고 말할 수도, 훔쳤다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둑질을 했구나. 채령이 소리쳤습니다. 멍석마리를 시켜야 합니다, 어머님. 도둑질한 여종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채령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은 잔인했습니다. 서화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바로 그때 윤과 이상헌이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사랑채에서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무슨 일입니까? 윤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그는 서화가 무릎 꿇은 모습과 채령의 손에 들린 비단 주머니를 보았습니다. 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주머니는 제가 준 것입니다. 윤이 외쳤습니다. 안채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채령의 얼굴이 굳어졌고 마님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도련님. 서화가 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윤이 아버지 이상헌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채령 아씨와의 혼담을 깨고 싶습니다. 소자는 서화를 사랑합니다. 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채령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도련님이 어떻게... 채령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 일은 저희 아버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채령이 비단 주머니를 바닥에 내던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마를 타고 떠나는 채령의 뒷모습에서는 분노가 뿜어져 나왔지요. 이상헌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윤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아느냐? 민사관은 사관원의 고관이다. 무서운 사람을 적으로 돌렸구나. 윤은 아버지의 꾸짖음에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지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상헌이 서화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서화야,
너는 이 집을 떠나야 할 것 같구나. 이상원의 말에 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원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채령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면 서화가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이상원은 서화를 지방에 있는 자신의 친척집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요. 도련님, 소인은 괜찮습니다. 서화가 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미소를 지었지요. 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화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윤은 서화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상원이 그를 가로막았지요. 윤은 사랑채 창가에서 서화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화가 떠난 뒤 윤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그저 서화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지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서화를 다시 만나려면 서화의 아버지가 영모로 몰린 일을 밝혀내야 한다. 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윤은 한양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의금부, 사간원, 승정원을 드나들며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았지요. 김도훈이 영모로 고발당했을 때의 상소문, 증인들의 진술, 관련된 모든 문서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윤은 자신의 친구들 중에 승정원에 근무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은밀히 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지요. 어느 날 밤, 윤은 승정원의 서고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김도훈을 영모로 고발한 상소문이었습니다. 상소를 올린 이는 여러 명이었지만 그 중 가장 강력하게 김도훈을 탄핵한 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간원 사간 민치훈. 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치훈, 채령의 아버지. 윤은 상소문을 더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상소에는 김도훈이 인사를 농단했다는 내용과 함께 역적들과 내통했다는 증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의 눈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치밀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해 둔 것처럼 말입니다. 윤은 증인들의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이들은 대부분 하급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김도훈이 뇌물을 받았다고 증언했지요. 하지만 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증인들 중 몇몇은 당시 한양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방에 파견되어 있었거나 병으로 집에 누워 있었던 이들이었지요. 이것은 거짓 증언이다. 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증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증인들은 이미 죽었거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한양 외곽에 살고 있었지요. 윤은 그 증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허름한 초가집에 사는 늙은 하급 관리였습니다. 김도훈 어른의 영모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늙은 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눈빛이 흔들렸지요. 그 일에 대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늙은 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윤은 그의 반응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의 목소리는 간곡했습니다. 당신 외의 다른 증인들은 이미 모두 죽었습니다. 민사관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제거한 것이 분명합니다.
늙은 관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렸지요. 하지만 제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신다면 민사관이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늙은 관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늙은 관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사관께서 저에게 은자를 주시며 증언하라고 하셨지요. 만약 거절하면 제 가족이 화를 입을 것이라고. 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민사관이 직접 그리하셨습니까? 예. 그분께서 직접 저를 찾아오셔서. 늙은 관리의 말에 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치훈, 그가 김도훈을 역모로 몰았던 배후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요. 윤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민치훈의 집에 잠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며칠 후 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윤은 검은 옷을 입고 민치훈의 저택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조용했지요. 민치훈의 사랑채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윤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책상 위에는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윤은 촛불을 켜고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사관원의 공문서였지만 윤의 손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감춰진 작은 상자였지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문서 몇 장과 함께 인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은 문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지요. 첫 번째는 민치훈의 개인 일기였습니다. 오늘 김도훈이 나를 덕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상관 후보에서 제외시켰다. 그자의 오만함을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응징하리라. 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치훈은 김도훈이 당상관 후보에서 자신을 제외시킨 것에 원한을 품고 치밀하게 역모로 몰아낸 것이었습니다. 윤은 상자 안을 더 뒤졌습니다. 거기에는 매수한 증인들이 민치훈에게 보낸 확인서들이 있었습니다. 은자를 받았으니 약속대로 증언하겠습니다. 증인들의 서명이 또렷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윤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위조된 인장이었습니다. 김도훈의 인장을 본뜬 위조 인장으로 역모 문서에 날인하기 위해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은 일기와 편지들 그리고 위조 인장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은 재빨리 촛불을 끄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뒤에서는 하인들의 외침이 들려왔지만 윤은 이미 멀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윤은 집으로 돌아와 증거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편지들, 위조 인장, 그리고 거짓 증인의 증언.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민치훈의 악행을 밝히고 김도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증거였지요. 윤은 곧바로 아버지 이상헌을 찾아가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이상헌은 민치훈의 일기와 위조 인장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런 악독한 자가 김도훈을 이렇게. 이상헌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요. 윤아, 어서 어전에 나아가 이 악행을 고발하거라.
김도훈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어야 한다. 이상원은 아들의 어깨를 힘주어 붙잡았습니다. 윤은 그날 밤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민치훈의 악행과 김도훈의 결백을 낱낱이 적은 상소문이었지요. 똥이틀 무렵 윤은 상소문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빛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윤은 아버지께 절을 올리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윤은 승정원을 통해 상소를 올렸고 임금께서는 직접 윤을 불러들였습니다. 어전에 나아간 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임금의 목소리가 어전에 울렸습니다. 상소를 보았다. 민치훈이 김도훈을 모함했다 하였는데 그 증거를 보이도록 하라. 윤은 품에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전하, 이조정랑 김도훈은 억울하게 영모로 몰려싸웁니다. 사간원 사간 민치훈이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위조 인장을 만들어 김도훈을 모함했사옵니다. 어전이 술렁거렸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고 민치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민치훈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윤은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민치훈의 일기와 편지이옵니다. 그 안에는 김도훈을 제거하기 위해 증인을 매수하고 인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사옵니다. 임금께서는 내관에게 명하여 증거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윤은 또한 거짓 증인이었던 늙은 관리의 증언도 함께 올렸습니다. 임금께서는 민치훈의 일기를 읽으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민치훈, 이것이 사실이냐? 임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치훈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온몸이 떨렸지요. 전하, 소신은 민치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은 위조 인장도 함께 내밀었지요. 전하, 이것은 김도훈의 인장을 위조한 것이옵니다. 민치훈이 이것으로 영모 문서에 날인하여 김도훈을 모함했사옵니다. 임금께서는 인장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김도훈의 실제 인장과 비교해 보았지요. 두 인장은 매우 비슷했지만 자세히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치훈, 임금의 목소리가 어전을 울렸습니다. 감히 충신을 모함하고 영모로 몰았단 말이냐. 그 죄가 극악무도하구나. 민치훈은 땅에 이마를 찌으며 울었습니다. 전하, 용서하시옵소서. 하지만 임금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민치훈을 당장 의금부에 가두어라. 그리고 김도훈을 불러들여 복권시키도록 하라. 임금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어전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민치훈은 의금부 나장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윤은 그 자리에 엎드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화, 드디어 당신 아버지의 누명을 벗겼소. 윤의 가슴 속에는 안도와 함께 서화를 향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치훈은 의금부 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죄목은 명백했습니다. 충신을 모함하여 영모로 몰았고 증인을 매수했으며 인장을 위조했지요. 임금께서는 민치훈의 죄를 엄히 다스리라 명하셨습니다. 민치훈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했고 가문의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지요. 채령은 안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화려한 비단 치마를 잡은 손이 떨렸지요. 며칠 뒤 의금부 나장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역적의 가족은 모두 관비로 삼는다. 나장들의 거친 손이 채령을 붙잡았습니다. 채령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의 곱게 빗은 머리가 흐트러졌고 비단 치마가 흘바닥에 끌렸지요. 나는 민사간의 딸이야. 감히 어딜 붙잡아. 채령이 울부짖었으나 나장들은 그녀를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수레에 실린 채령이 향한 곳은 서화가 관비로 끌려갔었던 바로 그 길이었지요. 채령은 수레 안에서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요. 한편 먼 변방에 유배되어 있던 김도훈에게 임금의 특사가 도착했습니다. 이조정랑 김도훈, 영모의 누명이 벗겨졌소이다. 즉시 한양으로 돌아오시오. 특사의 말에 김도훈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감사하옵니다. 김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김도훈은 임금께 나아갔습니다. 임금은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김도훈을 위로하였지요. 경의 충심을 의심해 미안하오. 이번 일로 고초를 겪었으니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할 것이오. 임금은 김도훈의 관직을 복권시키고 몰수되었던 재산을 모두 돌려주라 명했습니다. 김도훈은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렸지요. 황공하옵니다, 전하. 김도훈은 다시 이조정랑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저택과 빼앗겼던 모든 것이 되돌아왔지요. 하지만 김도훈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옥에서 세상을 떠났고 딸 서화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이상헌이 김도훈을 찾아왔습니다. 이상헌은 김도훈을 보자마자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자네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구려.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는가. 이상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고맙네. 고마워. 그런데 혹시 서화 소식은 아는가? 이상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화는 무사하니 걱정 말게. 지방에 있는 친척 집에 보내 돌보고 있었네. 자네의 복권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냈으니 곧 도착할 것이네. 며칠 뒤 서화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도훈은 대문 앞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가마가 멈추고 서화가 내렸습니다. 아버님. 서화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김도훈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서화야, 우리 서화야. 김도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도 눈물을 흘렸지요. 며칠 뒤 김도훈은 이상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상헌과 윤이 사랑채에서 그를 맞이했지요. 이참에 윤도령. 김도훈은 두 사람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자네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역적으로 죽었을 것이. 내 딸 서화도 평생 고초를 겪으며 살았을 것이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김도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상헌이 김도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오랜 벗이 아닌가. 자네의 누명도 벗겨졌으니 이제 예전의 그 약속을 이룰 때가 온 것 같네. 김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이제 두 아이의 혼약을 지킬 때가 되었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윤희 두 어른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한 달 뒤 두 집안의 혼례가 진행되었습니다. 복사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지요. 서화는 화려한 화롯을 입고 윤은 단정한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시를 주고받았던 그 후원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늘에서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고 복사꽃 잎이 바람에 날렸지요. 혼례가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신방에는 붉은 촛불이 켜져 있었고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윤은 서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서화, 당신을 기다린 시간이 참으로 길었소. 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화는 고개를 들어 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볼이 붉게 물들었고 눈빛은 수줍었지요. 도련님, 아니 서방님. 서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났고 바람은 조용히 복사꽃 잎을 흔들었습니다. 오랜 시련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지요.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지요. 윤과 서화는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신분의 차이, 억울한 누명, 이별의 아픔을 모두 겪었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고 두 사람은 행복을 되찾았지요. 세상에는 아직도 부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